후회 없이 살고 싶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어디로든 가보라. 그리고 그 세상을, 그 사람들을 온몸으로 부딪혀보라. 상처는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줄 테고 그만큼 당신의 인생은 좀 더 단단해져 있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생각이 너무 많은 어른들을 위한 심리학, 지은이 김해남, 발행 메이븐, 발행일 2023년 9월 25일입니다. 완벽한 때는 결코 오지 않는 법이다. 그러니 더 이상 고민만 하지 말고 무엇이든 해보라.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30만 독자의 공감을 얻은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의 작가 김해남이 생각이 너무 많아 자꾸만 머뭇거리고 흔들리는 어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을 담은 책입니다. 저자는 지난 30여 년 동안 정신분석 전문의로 일하며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자신과 타인, 세상에 대해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며 스스로를 비하하고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정신분석 치료를 받으며 매번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원인을 찾아냄으로써 캄캄한 동굴을 스스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사소한 일들을 할 때조차 걱정과 고민이 너무 많다면 이제는 매번 자신의 발목을 붙잡고 놔주지 않으며 꼼짝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찬찬히 들여다봐야 할 때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근본 원인을 찾아 그것을 해결해야만 생각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좀 더 후회 없는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할 게 많고 고려해야 할 게 너무나 많은 어른의 삶. 그러나 세상에는 무수한 종류의 어른이 있고 그들은 각자 자기 방식을 유지하며 서로 어울려 살아갑니다. 그러니 당신은 당신의 짐을 기꺼이 짊어지고 당신의 인생을 살아가면 될 일입니다. 불행마저 껴안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더 이상 당신이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흔두 살에 찾아온 병이 내게 가르쳐 준 것들. 40살 때의 일이다. 어느 날부터인가 몸에 이상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글씨 쓰기가 힘들어지고 몸을 움직이는 것이 예전 같지 않았다. 남들이 걸음걸이가 이상하다고 병원에 가보라고 권유했지만 난 그저 아무것도 아니려니 조금 피곤하고 무리해서 그러려니 생각하고 넘겼다. 그렇게 2년쯤 시간을 그냥 흘려보냈다. 의사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한 짓이라니. 나는 무의식 중에 나 자신에게 닥친 위험 신호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다 우여곡절 끝에 진단을 받았고 불치병 중의 하나로 몸이 점점 굳어가는 파킨슨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 삶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병으로 잃은 것은 단지 신체적 기능뿐만이 아니었다. 나는 기회가 되면 외국에 나가 정신분석에 관한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꿈을 펼쳐볼 수 있겠다 싶었을 때 갑자기 병이란 놈이 내 앞을 가로막았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나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절망감을 느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이라 함은 우선 일을 오래 하면 힘들어서 중간중간 쉬어야만 했다. 무리하면 금방 몸에서 적신호를 보내왔다. 팔다리가 내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는 게 화가 났고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마음만 앞서다가 자꾸만 넘어지는 내가 창피하고 속상했다. 쉽게 지치고 피곤한 몸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이 이해하고 보살펴 주길 바라는 내가 어린애 같아 창피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괜히 아이들에게 짜증내는 나 자신이 부끄러웠다.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활기찬 엄마가 되어주지 못해 미안했고 나중에는 가족들에게 짐만 될 것 같은 내 존재가 거추장스럽게 느껴졌다.
때론 누구를 향해야 할지 모르는 분노가 나를 삼켜버리기도 했다. 그러다 이 모든 사실이 나를 슬프게 만들었다. 그래도 처음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을 때는 더 크고 무서운 병이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감사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절망하고 분노하는 나는 얼마나 간사한 인간인가. 저울로 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극미량의 생화학적 변화에 의해서도 이렇게 몸과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간은 얼마나 미미하고 무력한 존재인가. 이런 생각들이 나를 더욱 슬프게 했다. 나는 그렇게 내 젊음의 일부를, 능력의 일부를, 건강의 일부를, 희망의 일부를, 내가 누릴 성취의 기쁨 일부를 잃어버리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잃어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너무 서러워 혼자 신음하고 있었다. 그렇게 침대에 누워 아무것도 못한 채 한 달쯤 지났을까? 어느 날인가 내 가슴 안에서 무엇인가가 빠져나가고 그 텅 빈 공간 속으로 내가 함몰되어 버릴 것만 같은 두려움이 다가왔다. 그리고 그 빈 공간에서 낮은 휘파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달라진 게 없는데 왜 나는 이러고 있는 걸까? 단지 몸이 조금 힘들고 불편해졌을 뿐인데.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조금만 수정하면 되는데. 그리고 언제는 내 미래가 투명했던 적이 있었나? 그 누구도 자신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데. 왜 난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상상하며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있는 걸까? 그러자 휘파람 소리의 리듬에 맞춰 내 안에 무엇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삶에는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그대로 감내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다. 누구라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 그중 하나여.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와 내가 어쩌지 못하는 타인의 마음이 여기에 속한다. 그것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것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이를 데려가 버린 하늘을 원망하고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해 소리를 지르고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대한 후회를 멈추지 못하며 내 마음을 몰라주는 남편에게 화를 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커주지 않는 아이를 다그친다. 또 힘든 일이 있어 우울하다고 하는데 그 앞에서 신나게 자기 얘기만 하는 친구에게 실망하고 예의 없는 타인에게 화를 낸다. 그렇게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음을 인정하지 못한 채 그에 매달리고 집착한다. 내 병을 처음 알았을 때도 가장 힘들었던 것이 바로 받아들임이었다. 나에게 닥친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 이전에 품어왔던 꿈을 체념해야만 하는 것. 점점 눈에 띄는 몸의 변화를 지켜봐야만 하는 것. 과거에 내가 나 자신에게 걸었던 기대와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찬사를 포기해야만 하는 것. 나에게 닥친 신체적 기능의 상실은 내 삶의 목표와 방식을 조금씩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힘든 것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체념의 미덕을 배우는 일이었다. 그처럼 나에게 닥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조차 시간은 계속 흘러갔다. 그리고 내가 한탄에 잠겨 있는 동안 스스로 만든 불행은 소중한 시간만 야금야금 갉아먹었다. 나중에는 건강한 신체적 기능마저 그 상실감 속에 병들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내가 정작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현재의 소중한 내 시간이요. 세상과 나 자신에 대한 믿음과 희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단지 몸이 조금 불편하고 힘들며 미래가 불확실해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소중한 것들을 잃고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만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그 집착으로 내게 남아있는 것마저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자 문득 나의 병은 앞으로 내가 잘 보살펴야 할 손님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처럼 어쩔 수 없이 찾아든 병마를 손님처럼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자 신기하게도 어쩌지 못해 터질 것만 같았던 내 안의 분노와 슬픔들이 사그라지고 불안과 걱정도 잦아들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지옥과도 같던 마음이 평온해졌다. 그렇게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살았다. 삶의 유한함과 불확실성을 껴안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 이제껏 내가 살아온 방식과 내가 추구해온 것들이 선하고 좋은 의도도 많았지만 그 위에는 욕심과 집착, 시기심과 경쟁심이 덕지덕지 앉아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그 후 나는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매달리는 대신 온전히 바꿀 수 있는 것들에만 집중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미뤄둔 일들을 하기 시작했고 책을 쓰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다. 사람들은 의아해했다. 몸도 안 좋은데 두 아이를 키우고 환자들을 돌보며 언제 책 쓸 시간이 있느냐고. 예전 같으면 아마 나도 해야 할 일들에 치여 용기를 내지 못했을 것이다. 게다가 나는 의사로서 두 아이의 엄마로서 며느리와 아내, 딸로서 그 모든 역할을 보란 듯이 잘 해내고 싶었다. 그런데 파킨슨 병에 걸리고 나서 내 한계를 명확히 깨닫고 나자 모든 걸 잘하고 싶은 욕심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내려놓으니 행복이 찾아왔다. 삶이 단순해진 것은 물론이다. 42살에 찾아온 파킨슨 병은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음을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는 삶이야말로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라인홀드 니버의 기도문을 떠올린다.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그 둘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나는 이렇게 나이 들어가고 싶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잃는 것이 더 많을까? 아니면 얻는 것이 더 많을까? 나이가 들면서 사라지는 것을 생각해보자. 젊음, 탄력, 검은 머리, 체력, 건강, 열정, 성기능, 기억력, 친구나 배우자와의 사별, 남아있는 시간. 그렇다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많아지는 것은 어떤 것일까? 나이, 자손, 주름살, 뱃살, 검버섯, 고집, 잔소리, 격정, 회한, 버려야 할 가구나 옷까지, 외로움. 나이가 들수록 얻는 것도 많지만 그 가운데 좋아지는 것을 꼽으려니 얼마 되지 않아 보인다. 이전 시대에는 연륜으로 다져진 연장자들의 지혜가 후세대의 삶에 매우 중요한 지침이 되었다. 그래서 어려운 일에 부닥치면 젊은 사람들은 을에 그 마을의 가장 연장자인 어른을 찾아가 자문을 구했고 연장자들은 평소에도 대접을 받을 수 있었다. 우리가 죽음을 알고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죽더라도 후대들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도 이어질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내 인생에서 쌓은 지혜가 다음 세대로 전수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은 내 삶에 더욱 깊은 책임감을 주기도 한다. 그만큼 내가 과거로부터 나와 미래로 뻗어가는 연속된 세대에 속해 있다는 역사적 연속감은 중요하다. 그러나 현대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서 이전의 지식은 금방 쓸모가 없어진다.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이 전 세대의 지식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나이 든 사람들의 생각은 고리타분한 낡은 것이 되어버려 아무도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는다. 그처럼 역사적인 연속감을 상실해버린 사람들에게 나이 드는 것은 젊음과 아름다움, 명성, 그리고 매력을 잃어버리고 그로 인해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림을 뜻한다. 그래서 인류학자 마거릿 미드는 30대 이후의 사람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우리 모두는 젊은이들의 세상으로 이주해온 이민자들이야. 이민자들이 본토인들의 틈에 끼어 나름대로 살아남으려면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데 슬픈 것은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따라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느 순간 한참 뒤처진 채 따라가기를 포기하고 살게 된다. 그 결과 나이 들면 어느새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되어버린다.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에 저항할 에너지도 낙천성도 없는 상태에서 좋은 시절은 다 지나갔고 이제 나쁜 일만 기다리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래 살고 싶어 하지만 늙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노년기의 인생은 우리에게 여분으로 남아있는 시간, 말 그대로 여생일 뿐일까? 그래서 철저히 외면하고 싶은 두려운 현실일 수밖에 없는 것일까? 하루는 시인 롱펠로에게 그의 친구가 이렇게 물었다. 이복의 친구, 오랜만이야. 그런데 자네는 여전하군. 그 비결이 뭔가? 이 말을 들은 롱펠로는 정원에 있는 커다란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나무를 보게나. 이제는 늙은 나무지. 그러나 저렇게 꽃을 피우고 열매도 맺는다네. 그것이 가능한 건 저래 봬도 저 나무가 날마다 조금이라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야. 나도 마찬가지라네. 나이가 들었어도 하루하루 성장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다네. 이렇듯 노인은 결코 끝나버린 존재가 아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순간순간 성장하기 위한 새로운 과제를 부여받는다. 그래서 인간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다듬어지고 재배열되며 새롭게 교정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늙어서도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 인생의 각 단계는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인격도 마찬가지다. 70, 80, 90살이 지나서도 꾸준히 변화한다. 이때 나이 듦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의 삶은 비참하고 삶의 회한만 가득한 인생이 아니라 여전히 욕망하고 변화하는 능동적인 인생이 될 수도 있다. 미국의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 앨런 랭어는 1979년 어느 날 오하이오주 지역신문에 7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의 남성들을 모집하는 광고를 냈다. 만약 심리적 시계를 20년 전으로 되돌리면 사람의 신체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앨런 랭어 교수는 한 수도원을 20년 전인 1959년과 같은 환경으로 꾸민 다음 실험 참가자들에게 일주일 동안 1959년으로 돌아가 마치 그 시간을 사는 것처럼 살게 했다. 그래서 참가자들은 벤허, 뜨거운 것이 좋아 등의 영화를 보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네킹콜의 노래를 듣고 당시의 시사적인 문제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단, 가족이나 간병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무엇을 먹을 것인지 결정하고 요리를 하고 설거지와 청소도 스스로 해야만 했다. 그런데 그렇게 산 지 일주일 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참가자 전원의 신체 나이가 실험 참가 전보다 최소 2, 3년 젊어진 것이다. 시력과 청력, 기억력이 향상됐고 지능이 좋아지고 걷는 자세도 좋아졌다. 누군가의 부축 없이는 걸음을 내딛기도 힘들었던 한 노인은 지팡이를 집어 던지고 꼿꼿한 자세로 걷기 시작했고 또 다른 노인은 미식축구 경기에 동참하기도 했다. 시계 거꾸로 돌리기라 불리는 이 연구는 물리적인 시간을 되돌릴 순 없어도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젊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내므로써 전 세계 심리학자와 행동경제학자들로부터 노화와 육체의 한계에 도전하는 혁신적인 심리 실험이라는 극찬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앨런 랭어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를 가두는 것은 신체의 한계가 아니라 그 한계를 믿는 우리들의 사고방식이다. 즉, 같은 70대라도 그 나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젊게 사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이다. 이를테면 뭘 하든지 나이부터 따지고 나이를 의식하는 사람은 자신의 몸 상태와 상관없이 70세를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삶을 살게 된다. 그런데 같은 70세라도 정말 그 나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젊게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들은 자신의 나이를 그다지 의식하지 않는다. 그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취미 생활을 즐기며 활기차게 살아갈 뿐이다. 그러므로 건강하게 나이 들고 싶다면 자신의 신체 나이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 것이 좋다. 70세가 되든 80세가 되든 나이와 상관없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 성장하는 나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그 방법이다. 그래서 실제로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인 김형석은 100년을 살아보니 60세 전까지 자신은 미숙했으며 자신의 인생에 있어 가장 황금기는 65세에서 75세였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리고 엘렌 랭어 교수의 실험에서 보듯 나이 들어서도 힘 닿는 데까지는 내 힘으로 일상을 꾸려가는 것이 좋다. 시계 거꾸로 돌리기 연구에 참가한 노인들은 대부분 성인 자녀와 살고 있거나 요양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방을 꾸미거나 가구를 재배치할 결정권이 없었고 언제부터인가 청소와 설거지 등 사소한 일까지 남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데 익숙해져 있었다. 그들이 결정하거나 직접 하는 일들이 거의 없었던 것이다. 그처럼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삶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실제로 아놀드라는 참가자는 실험에 참여하기까지 기력이 없어 아무런 신체 활동도 못한다고 답했다. 그런데 그는 일주일 동안 빨래와 설거지, 청소 등을 직접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자 그것을 기꺼이 해냈고 나중에는 무엇이든 더 찾아서 하게 되었다. 20년 전으로 마음의 시계를 돌리고 결정권을 갖게 되자 무력한 삶에서 벗어나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살게 된 것이다. 이처럼 내가 내 인생을 운전하고 있다는 느낌, 즉 내 삶의 통제권을 가지고 그를 행사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삶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이와 관련해 엘렌 랭어 교수는 늙는다는 착각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동료 주디스 로딩과 나는 요양원 거주 노인들을 대상으로 스스로 더 많이 결정하도록 장려하는 실험을 했다. 방문객을 맞이할 장소라든지 요양원에서 보여주는 영화를 볼 것인지의 여부, 본다면 언제 볼 것인지를 직접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각자 돌볼 화분을 선택하고 그 화분을 방 안 어디에 둘지, 언제 얼마나 물을 줄지까지 직접 결정하게끔 했다. 대조군 집단 노인들에게는 스스로 결정하라고 하지 않았다. 화분은 똑같이 지급되었지만 요양원 직원들이 돌볼 것이라 이야기했다. 1년 6개월이 지난 뒤 우리는 실험 앞뒤로 실시한 다양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첫 번째 집단이 더 쾌활하고 활동적이며 민첩해졌음을 확인했다. 사망률은 대조군의 절반도 안 될 만큼 낮아졌다. 이처럼 내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면 행복할 뿐더러 건강까지 좋아진다. 그러므로 아무리 늙어서 몸이 약해진다 해도 힘이 닿는 데까지는 스스로 삶을 꾸려 나가는 것이 좋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늘어날수록 삶의 행복감과 성취감과 자존감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나는 아직 64살밖에 안 되었지만 파킨슨 병으로 인해 몸이 점점 굳어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가려면 일단 두 발로 똑바로 살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조차 쉽지 않다. 한 발을 떼고 또 다른 발을 떼기 전에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경우도 많다. 두 발로 신나게 뛰어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다. 게다가 팔과 손가락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다 보니 시간이 흐를수록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둘 늘어만 간다. 요즘은 어쩔 수 없이 간병인의 도움도 많이 받고 있다. 타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썩 유쾌하지는 않지만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신중히 선택하고 결정한다. 오늘 누구를 만날지, 구순의 어머니와 점심으로 무엇을 먹을지, 머리를 염색할지, 어떤 영화를 볼지, 어떤 책을 읽을지, 친구에게는 어떤 문자를 보낼지 고민하고 결정한다.
너무 아파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을 때는 덜 아픈 시간에 무엇을 할지 생각해 본다. 그러고 보면 나는 아직도 많은 것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가 있으며 그럴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세상엔 아직도 내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도 많아 공부할 게 많다는 것도 기쁘다. 기왕 오늘 나는 눈을 떴고 일어났으니 재미있게 살면서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야겠다. 그것이 내가 오늘을 보내는 방식이고 나이 들매 대처하는 자세이다. 좋아하는 일도 지겨울 때가 있는 법이다. 열심히 노력하다가 갑자기 나태해지고 잘 참다가 조급해지고 희망에 부풀었다가 절망에 빠지는 일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 그래도 계속해서 노력하면 수채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지. 그게 쉬운 일이었다면 그 속에서 아무런 즐거움도 얻을 수 없었을 거다. 그러니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야겠다. 반 고흐 영혼의 편지에 실려있는 수많은 편지들 중 반 고흐가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 중의 일부이다. 나는 그 중에서도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야겠다는 문구를 좋아한다. 정신치료를 받던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었다가 다시금 나빠졌을 때,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일이 잘 안 풀릴 때, 그 문구를 떠올리면 왠지 위로가 되었다. 천재적인 화가 고흐도 그림을 그리는 게 쉽지 않은 날이 있었다는데 나도 하다 보면 언젠가 좋아질 때도 있겠지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막혔던 문제가 스르르 풀리고 환자들의 상태가 좋아지는 때가 정말 오곤 했다. 물론 그럴 때 느끼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이 제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고민을 토로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다. 그들은 원하는 일을 하면 실증도 지겨움도 없이 항상 즐거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다가 지겹고 실증이 나면 자신이 원하는 일이 아닌 셈이다. 그러나 세상에 실증 나지 않는 것은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뭐든 익숙해지면 그에 대한 흥미를 잃고 그것의 소중함 또한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열정도 시간이 지나면 식기 마련인데 하물며 일이야 오죽하겠는가. 하지만 진정 원하는 일이라면 항상 즐거워야 한다는 환상을 지닌 사람들은 일을 하다 지겨워지면 전전긍긍한다. 이 일도 아닌 것 같아.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은 무엇일까? 이러다 영영 못 찾으면 어쩌지? 하며. 게다가 조급한 마음에 가시적인 결과를 중요시하다 보니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결과나 답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그것을 못 견디고 중간에 좌절해버리고 만다. 한 가지 명심할 것은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이 일이라는 점이다. 세상에 공부를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 해도 공부가 쉽고 즐겁다고만 말하지 않는 것처럼 일도 마찬가지다. 모든 일은 기본적으로 힘들고 고되다. 그것이 아무리 당신이 원한 일이라 해도 놀이공원에 간 것처럼 기쁘고 재미있기만 한 것은 아니란 말이다. 그러니 원하는 일을 하면 늘 신나고 재미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 기쁨과 보람은 지겹고 힘든 과정을 참고 넘긴 후에야 비로소 찾아오는 것이다. 그럼에도 유달리 하기 싫은 일이 있다. 그런 일을 할 때면 아무리 마음을 다잡으려 해도 왜 그리 진도가 나가지 않는지 허구한 날 붙들고 있어 봤자 언제나 그 자리이다.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은 짜증과 불만, 스트레스뿐이다.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기 싫은 일을 즐길 수 있겠는가? 그건 싫어하는 사람을 좋아하라는 말과도 같다. 싫은 일을 즐기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로 느껴질 수 있다. 나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는데 나는 싫은 일일수록 빨리 해치워 버린다.
쌓아두고 미뤄둘수록 그 일이 끈덕진 지겨움으로 나를 지배하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야기한다는 사실을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누가 이기는지 보자라는 마음으로 당일치기 시험 공부를 하듯 최단시간 내에 그 일을 끝내려고 노력한다. 그렇게 싫은 일을 빨리 해치우고 나면 일종의 쾌감과 함께 승리감과 성취감을 맛보게 된다. 그것을 심리학에서는 승자 효과라고 부르는데, 승리를 하게 되면 지배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왕성해져 승승장구할 수 있는 긍정 에너지를 얻게 된다는 이론이다. 어떤 일이든 한 번 승리를 하고 나면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 눈을 뜨게 된다. 나는 안 돼 라는 패배주의에서 벗어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긍정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작든 크든 승리를 한번 경험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평소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그 효과는 더욱 크다. 그러니 하기 싫은 일을 만나면 최단시간 내에 끝내고 말겠다고 작정하고 덤벼보라. 그걸 해내고 나면 자기 자신을 이겼다는 뿌듯함이 생기고 그런 승리의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새 무엇이든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도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면, 더 늦기 전에 찾고 싶다면 자리를 털고 일어나 이것저것 시도해보라. 직접 부딪혀보는 수밖에 없다. 이때 한두 개에 그치지 말고 일단 여러 가지를 해보는 것이 좋다. 그러면 그 중에 당신의 흥미를 끄는 일을 하나쯤은 발견하게 될 테고 그때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원하는 일을 하면 싫고 지루하고 힘든 순간을 만나도 금세 포기하기보다 스스로 무엇이든 더 해보게 된다는 것을. 그럼에도 원하는 일을 찾지 못했다면 그냥 당신이 가장 잘하는 일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잘하는 일을 하면 남들보다 성과가 날 확률이 높고, 그러면 당신과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더 큰 성공을 거둘 확률 또한 높아진다. 그래서 세상에는 원하는 일을 해서 성공한 사람만큼이나 잘하는 일을 해서 성공한 사람도 많다. 원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마치 비열한 세상에 굴복하는 것처럼, 혹은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아무리 좋아하는 일도 지겨울 때가 있는 법이라는 사실만큼은 꼭 기억해 두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힘들다고 금세 포기해 버리지 말고 무엇이든 조금만 더 해봤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생각이 너무 많은 어른들을 위한 심리학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은 2011년 출간되어 10만 부가 판매되었던 어른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의 개정 증보판입니다. 어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갈수록 선택은 더욱 어려워지고 수많은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저자는 정신분석 전문의로서 여러 가지 이유로 스스로의 감옥에 갇혀있는 내담자들을 상담 치료하였고 그 속에서 느꼈던 이야기들을 풀어썼습니다. 저자의 최근 저서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을 읽으면서 나를 돌아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번 책 또한 어른으로 살아간다는 무게를 조금은 덜고 후회 없이 성장하는 삶에 필요한 마음 자세를 배울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저자는 42살에 몸이 점점 굳어가는 파킨슨병 진단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지금까지 책을 쓰며 자신의 상황을 수용하고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하고 있습니다. 투병을 하며 느낀 저자의 생각들을 읽다 보면 부딪혀 보기도 전에 두려워하고 다 잘하려고 완벽하려고 했던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 부딪히며 살아보자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은 여러분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